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요.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가 이렇게 나빠진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선임연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 성장의 모범 교과서로 꼽히고 있는 독일. 근데 유럽의 병자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우선은 유럽의 병자, 이 표현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유럽의 병자라는 표현은 원래 한 19세기에서 20세기 때 그 서구 열강에 밀려서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걸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었는데요. 네. 근데 21세기 들어서는 이제 주로 유럽 국가들 대상으로 좀 많이 이런 말들이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독일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으로 그 유럽의 병자라는 그 딱지가 붙은 게 1990년대 초에 이제 통일 이후에 이제 막대한 통일 비용하고 그다음 그 높은 실업률 때문에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제 독일을 대상으로 해서 붙여진 말인데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독일이 이제 노동시장 개혁도 하고 그리고 제조업 부분에 이제 그렇게 좀 투자를 갖다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성장을 갖다가 좀 이뤄내면서 오히려 유럽의 성장의 엔진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팬데믹을 겪고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많이 약화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독일 경제가 이제 급격하게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독일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유럽의 병자라는 이런 명칭이 다시 또 이렇게 좀 붙으려고 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종료로 살아나는 듯 했는데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고 앞으로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표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선 가장 우리가 먼저 짚어볼 게 이제 경제 성장률 지표일 것 같은데요. 그 분기별 성장률을 놓고 보면 작년 4, 4분기 때가 마이너스 0.4%였고요. 그리고 올해 1, 4분기 때가 마이너스 0.1%로 이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근데 이제 올해 2, 4분기 때는 그래 0%로 이제 약간 제로 성장을 갖다가 기록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독일 경제의 어떤 성장률을 둘러싸고는 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이제 그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갖다 새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독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3%로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는 나라가 지금 독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대표적인 심리 지표인 그 독일의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모두 이제 50 밑을 갖다 지금 하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50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 뭐 호황 아니면 경기 침체 이렇게 좀 나누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런 심리 지표도 또한 이제 독일 경제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을 우리가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독일이 또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지표로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독일이 우리가 대표적인 수출 국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출 시장에서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독일 점유율이 2016년에는 한 8.4%였었는데 2022년에는 6.7%로 감소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수출 경쟁력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독일 경제에 대해서는 좀 많은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독일 경제가 위기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1차적으로 현재 독일 경제를 갖다 굉장히 위험하게 만든 그런 요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이나 독일 모두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 에너지 의존도가 되게 높았는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주요 에너지원인 뭐 천연가스라든가 또는 석탄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지금 50%를 갖다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전쟁 직후에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주요국들이 경제 제재를 갖다 얘기를 할 때 독일이 섣불리 에너지 금수 조치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선뜻 찬성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도 이런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만약에 에너지 금수 조치로 인해서 독일 내 이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경우 이제 독일 산업이 부담해야 될 그런 부담이 너무 높아서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놓고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이
작년에 한 10배 정도 폭등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네. 아무래도 독일이 탈원전도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이 에너지 공급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전기요금의 어떤 폭등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독일 산업계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을 했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작년 말쯤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출장을 갔었는데 네. 가보니까는 공공기관들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일몰 시간대 보니까는 예전 같으면 이렇게 환하게 조명을 켜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는 독일 정부에서 이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몰 시간대에 불필요한 조명을 다 꺼라.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 독일이 정말 지금 해야 될 모든 조치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네.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지금 현재 독일 경제를 갖다가 지금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세가 10배 급등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물가 상승을 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또 지갑을 열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물가 위험에서 지금 작년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6.2%를 기록을 했고 이제 전월 6월 달에는 6.4%를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 조금 좋아진 거 아닌가라는 네. 이제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독일 물가 상승률이 초반에는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 이게 물가 상승률이 견인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식품 가격에서 이제 뭔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전기요금이 전월 대비해서 한 17.6% 이제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여전히 에너지 문제가 이제 독일 경제, 특히 독일 인플레이션의 이제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지난주에 독일의 대표적인 슈퍼마켓 체인인 페니에서 네. 고기하고 치즈를 비롯한 그 9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가격 인상을 다 발표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 브랜드인 치즈 가격이 뭐 2.49 유로에서 4.89 유로로 한 94%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소세지 같은 경우도 3.18 유로에서 6.01 유로로 한 88%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독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독일 경제나 자신들의 어떤 그런 수입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대표적으로 지갑을 갖다 닫는 네.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높아진 국내 물가가 독일 국민들의 어떤 이런 소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또한 지난 6월에 이제 슈피겔이 이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한 25%가 올 여름 휴가 비용을 갖다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네.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독일 언론들이 이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을 빈곤이나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독일 국민들이 이 높아진 물가로 인해서 자신들이 뭔가 휴가를 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또 지갑을 자연스럽게 열지 않으면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에너지 비용 상승 산업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 비용 상승 결과적으로 독일 산업, 독일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IMF가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2018년하고 19년 평균 에너지 가격보다 만약에 에너지 가격이 20% 올라가게 되면 독일의 잠재 생산이 한 1.2%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이제 독일의 생산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특히 뭐 이거는 선뜻 이해하면 전기요금이 아무래도 상승하게 되면 제조 원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의 상승은 이제 수출 가격의 경쟁력을 갖다가 저해하는 이런 원인을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일 경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다라고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독일 내 공장을 갖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에너지 요금이 올라가면 해외로 좀 뭔가 공장을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산업들 특히 기업들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갖다 어떻게 하면 경감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 최근에 나온 것이 한 300억 유로 규모의 이제 전기 보조금을 갖다가 지급하는 방향을 갖다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독일 정부로서는 이 산업용 전기를 갖다 어떻게 하면 좀 부담을 낮출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이번 에너지 위기 이전에도 독일의 산업용 전기는 다른 그 G7 국가들과 비교할 때 거의 한 2.7배 정도 높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 때문에 더 이 에너지 요금이 높아지는 거는 이제 독일 경제 특히 기업들한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였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지나친 무역 의존도가 꼽히거든요.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이제 경제 성장을 올렸는데 이게 역풍을 맞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떤 얘기예요?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중심으로 뭔가 경제 성장을 네. 이끌어내는 국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이 수출을 통해서 빠르게 뭔가 경제 회복을 갖다가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국가의 어떤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냐면 독일과 중국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이제 중국이 뭔가 이제 고성장의 시대에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독일 경제에서 그만큼 활력을 갖다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일과 중국 간의 이제 교육 규모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최근 수년 동안 독일의 이제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최대 교역국 자리를 갖다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2021년에 대중국 교육 규모가 한 2,913억 달러였고요. 이게 작년에도 한 3,146억 달러로 한 9% 늘면서 계속해서 이 대중국 교육 규모가 이렇게 줄지 않고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이런 경제가 빠르게 회복을 하거나 경제 성장이 높게 안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독일의 대중국 수출도 영향을 받을 테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독일의 어떤 경제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될 텐데 특히나 이 중국하고 관련된 독일 내 일자리 수가 한 100만 개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어떤 그런 침체나 또는 중국 경제의 둔화가 독일한테 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 이것이 또 고용이라든가 또는 산업 전반에 있어서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독일로서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최근 독일이 중국 전략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지난 7월에 독일 정부가 이제 대중국 전략을 갖다가 처음으로 좀 발표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자주 이게 중국을 두고 현재 주요국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두 개가 딱 있습니다. 디커플링, 네. 완전한 배제가 있고요. 그리고 디리스킹에서 위험의 최소화가 있는데 독일 정부는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디커플링 대신에 디리스킹, 즉 위험을 갖다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전략을 이제 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중국이 독일한테는 협력해야 될 파트너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어떤 그런 공산당 체제가 이제 부상하면서 이제 체제 이익이 이게 주변국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게 라이벌일 수 있으면서 경쟁자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독일의 대중국 전략 안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의약품이라든가 반도체, 광물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의 대중국 의존도를 갖다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그러면서 이런 걸 낮추기 위해서는 독일 기업이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할 때 정부 차원에서 보증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수정이 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중국하고 또 협력할 분야라든가 아젠다도 또 동시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바뀌었다면 독일의 대중국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독일 하면은 자동차잖아요. 근데 제조업의 경쟁력 역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전기차 시대인데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국가 중에서 특히나 그 자동차 수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품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 관련된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를 초과를 하고 있고 또 자동차 산업 내 근로자 수가 대략 한 7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독일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미래차가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독일 자동차 업계가 제대로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이제 작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 1위가 미국의 테슬라고 2위하고 3위가 중국의 BYD랑 네. 이제 상하이 차였고 이제 4위가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이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과거 내연기관차 때와 비교하면 전기차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독일이 그렇게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 때 굉장히 기술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 자동차 업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뭔가 이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좀 뭔가 미흡하지 않았나. 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하고 달리 뭐 AI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즉 자동차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독일 자동차 업계가 이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독일의 또 고민도 또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또 이 중국과 러시아만 바라보다가 경기가 침체됐다 이런 이유로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내부적인 요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그리고 기술력
갖춘 노동자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200만 명 정도의 베이비붐 세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은퇴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만큼 노동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이게 독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문을 하다 보니까 한 42% 정도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노동자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노동력 부족 때문에 생산량을 갖다 줄이다 보니까 연간 손실액이 한 850억 달러 정도 이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을 갖다 2000년대 초반에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뭔가 독일 경제가 한 단계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이런 노동력 부족, 특히 기술력을 갖춘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독일 경제가 다시 한번 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또 요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에너지 부분일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탈원전을 추진을 했다가 다시 원전을 하자 이런 취지로 가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은 독일의 이 완전 탈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우선 1차적으로는 독일이 지난 4월에 완전히 마지막 운영하고 있던 원전 3기를 갖다가 중단을 결정을 했고요. 이제 완전한 이제 탈원전 시대에 진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EU 내에서는 친원전 국가와 탈원전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 친원전 국가가 27개 회원국 중에 한 16개 국가로 이제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즉 독일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탈원전을 갖다 추진한 이게 지금 수십 년간 이루어진 어떤 정치적인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아무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에너지 위기를 겪었다 할지라도 탈원전을 계속 가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부에서도 이 탈원전이 지금 굳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냐에 대해서는 독일 국민의 절반 과반 이상이 탈원전에 반대한다는 또 입장을 갖다 표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탈원전과 관련돼서는 EU 내에서도 굉장히 서로 회원국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경제 구조, 산업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에너지 정책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국가들의 자신들이 맞는 정책에 따라서 아무래도 에너지 정책을 갖다가 수립하고 변경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독일의 완전 탈원전을 바라보는 EU 국가들 중에서도 생각하는 거 관점을 좀 바꾼 국가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핀란드 같은 경우는 지난 올 초에 이제 새롭게 원전을 갖다가 이제 가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거의 유럽 내에서는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원전 가동이었고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탈원전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갖고 있었지만 이제 탈원전을 갖다 폐기하는 이런 지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EU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런 에너지 위기가 직접적으로 독일 각각 국민들 그리고 기업에 미친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요국들이 기존의 어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뭔가 급격한 선회를 하게 되는 기존의 정책을 갖다 폐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일의 경제가 침체를 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얘기해 주셨고 노동력 문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조금 흘러가야 될까요? 중국 말고 독일. 독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제조업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갖다 계속해서 뭐 상향 조정을 해야겠죠. 제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그리고 또 에너지 부분을 갖다 어떻게 하면 이게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관심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하면서 이걸 갖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갖다 활용을 해서 뭐가 했든 간에 기업들의 이제 전기를 갖다가 공급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단기간에는 그렇게 빠르게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전기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EU 영내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전기를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런 문제들을 갖다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 자동차 업계가 얼마나 신속하게 바뀐 환경에서 자신들의 경쟁력을 갖다 다시 한번 높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또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반면 교사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즉 우리나라 지금까지 계속 독일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독일 못지않게 제조업 중심의 수출형 국가고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이거든요. 즉 독일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뭐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이제 에너지 요금 차이 정도는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IMF가 주요 선진국 중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조정을 하면서 우리나라랑 독일에 대해서만 이제 하향 조정을 하는 이런 이제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앞으로 IMF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4년 내에 한 4%대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네. 우리 경제 성장률도 이에 따라서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디커플링하고 디리스킹이 있다고 한다면 디리스킹 전략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즉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나서 우리 경제가 또 뭔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하게 할 것인가. 즉 독일 경제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동시에 중국과 협력할 부분이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일이 대중국 전략을 갖다 내놨던 이런 보고서들이 주요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다시 한번 이걸 갖다 좀 재수립 또는 재조정해야 될 이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좀 정부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 뭐 팬데믹, 지구 온난화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앞으로는 어떤 기조로 흘러가야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 이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또 뭐 다양하게 원전에 대해서도 이게 원전이 친환경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뭐 했든 간에 EU 내에서도 친환경의 어떤 조건으로서 원전이 뭔가 엄격한 조건을 갖다 담보가 된다면 원전도 친환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전에 대해서도 이제 그 탄소 배출을 갖다 줄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에 대한 어떤 그런 접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원자로가 이제 운용될 수 있도록 가동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제품의 어떤 그런 새로운 개발이라든가 또는 탄소 배출을 갖다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생산 공정을 갖다 개발하는 이런 것들도 또 동시에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미국과 비교를 좀 해봤을 때 기술력과 노동력의 그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기업들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런 R&D 투자를 갖다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네. 기존의 어떤 그런 글로벌 공급망을 갖다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뭔가 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하고는 약간의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그런 차이를 갖다 인정하고 산업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한 점이나 개선을 해야 될 점 등등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합뉴스 경제TV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서 전해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